자, 시간 됐네. 그러면 안 되네? 시작했어? 뭐 뜨는 게 없잖아. 뭐 이런 게 떠야 되는데 이제 안 되네. 시작했어요. 오케이. 네. 누군지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의사인 이동국입니다. 현재 이동국 신경과 대구에서 이동국 신경과를 오픈하고 있는 그런 의사입니다. 날씨가 대단히 춥습니다. 이 추우면은 우리가 제일 겁을 내는 게 이제 특히 그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은 뇌졸중을 제일 겁을 냅니다. 뇌졸중, 뇌혈관 질환, 이게 이제 겨울철 되면은 혈압이 있고 하는 분들은 큰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오늘은 혈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혈전은 결국은 핏덩어리의 혈전, 피떡 이 얘기인데 그 전에 뇌졸중에 대한 간단한 얘기와 설명을 드린 후에 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경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신경의사가 한 40년 되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전반적인 신경과에서 보는 뭐 뇌졸중을 포함한 치매, 손발 저림, 어지럼증, 두통, 무슨 걸음걸이 불편한 거, 뇌전증, 파킨슨병 이런 진료에 대해서는 이제 평생 동안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쌓은 경험이 있으니까 묻는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뇌경색이라는 얘기 나와 혈전 얘기 나오면은 요즘 와서 혈전 용해제 얘기 나오고 혈전 용해제 피떡을 녹이는 약. 그래서 벌써 질문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봅시다. 50대 초반 남성 부인인데 뇌경색 치료받고 있으면 약물을 지내고 있다. 보기에 멀쩡한데 말이 느려지고 말이 잘 안 된다. 후유증이지. 이건 이제 문제는 뇌경색이 오고 나서 그런 문제 생겼으면 그 후유증을 봐야 되겠어요. 뇌경색 문제는 제일 겁나는 게 재발하는 겁니다. 한 번 오기도 한 번 오는 것도 억울한데 두 번, 세 번 올수록 점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뇌경색으로 작년에 입원 치료를 했고 지금 약을 먹어 지내고 있는데 겉으로는 괜찮은데 예전보다 말이 좀 어눌하다고 집중이 잘 안 된다. 이거는 둘 다겠죠. 어차피 일단 제가 봤을 때 후유증이 먼저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이제 뇌 기능 떨어지는 거 맞죠. 그래서 한번 50대 같으면 일찍 좀 맞는 셈이죠. 보통 제한테 한 60, 70, 80, 90 이런 분들이 다 있는데 말이 좀 어눌하고 집중이 잘 안 된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한테는 뇌경색 예방약 혈전 용해제뿐만 아니라 이제 뇌기능 개선제, 뇌기능을 좋도록 해주는 약, 그런 약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약을 같이 처방하면서 경과를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50대 초반에서 벌써 뇌경색이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오는 그 재발을 제일 겁을 냅니다. 재발을 예방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재발 맞는 약이 결국은 피떡이 적게 생기도록 하는 약을 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예방적인 여러 가지 생활 습관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후유증이 더 많을 것 같네요. 두 번째, 혈전이 피떡인데 피떡이 안 생기게 하면 이게 결국 이제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죠. 우리가 아주 뭐 나이 들면은 고기보다는 채식을 위주로 하라는 얘기 나오는 게 전부 다 피떡을 적게 하도록 하는 방법 아니에요. 그중에 혈전 용해를 덜 생기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혈압 치료하는 거, 당뇨병, 뭐 콜레스테롤 치료하는 거, 운동해서 살을 빼는 거, 또 흡연 줄이는 거, 술, 담배 줄이는 거, 또 심장병 치료를 단단히 하는 거. 그렇죠. 뭐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나이나 유전적인 가족력 이런 거 어떻게 할 길이 없겠죠. 그렇지만 혈전이 많이 생기는 원인이 다 있으니까 이걸 줄여야죠. 단순히 약만 먹어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 자기 생활을 다 하면서 놀 거 다 놀면서 공부 잘할 수 없잖아요. 남들이 놀 때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이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병, 그 대표적인 고혈압, 당뇨병,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비만, 또 심장병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여기를 잘 막아야 됩니다. 단순히 피떡을 녹인 약만 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겠죠.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준의 경계선인데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온다. 그럴 때 있죠. 갑자기 옵니다. 모든 뇌졸중 증상은 급성, 뇌졸중이 암같이 뭐 몇 년에 걸쳐 오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뇌졸중이 옵니다. 말이 안 된다, 어지럽다, 머리가 아프다, 한쪽이 마비가 온다, 뭐 구토 난다, 어디
그런 물건이 두 개를 보인다. 이런 문제가 매사 갑자기 옵니다. 특히 이 겨울철에 지금 서울 쪽은 다 하겠죠. 대구도 영하 8도 이렇게 돼 있는데 추운 날 혈관은 수축이 돼서 추워 있다가 갑자기 사고에 터지는 수가 많지요. 그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선 정도라면 나이가 좀 들었던 소리예요. 젊은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온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한쪽 손이 저리거나 느낌이 멍할 때 있어요. 시인과에 와보니까 나왔습니다. 이 단순한 문제는 뇌졸중이에요. 갑자기 온다는 얘기는 모두 알고 있는데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이 많죠. 그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제가 진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와서 머리 혈순환이 잘 되는지 또 경동맥 이런데 찌꺼기가 있는지 평소에 생활 습관이나 가지고 있는 병이 있는지 이런 걸 쭉 체크를 해서 앞으로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방을 해야지. 이건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이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병원에 신고한 내원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와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보고 최근 며칠 사이 스트레스가 있고 나서 혈압이 180까지 오르고 목뒤가 아프고 두통이 왔다. 혈압은 단기간에 무슨 스트레스 받아 갑자기 오는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 영화 같은 거 봐도 갑자기 뭐 회사가 부도났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탤런트들이 쓰러지고 이런 거 보이죠. 그런 건 보통 뇌경색보다 뇌출혈이 많습니다. 갑자기 압이 확 올라가면 터진 수가 많죠. 뇌경색까지 막히는 경우보다. 그래서 며칠간 이건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뭐 이런 말이죠. 가랑비에 옷 젖은 줄 모른다고. 서서히 몇 년 동안 서서히 계속 혈압이 높아서 콩팥이나 심장이나 이런 데 계속 데미지를 주고 있다 보면은 어느 날 이제 문제가 팡 터지는 경우가 많죠. 갑자기 180 올라갔다고 갑자기 죽는 이런 건 아니죠. 스트레스 받아가 스트레스 깔아앉으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계속 180 같으면 혈압약 단단히 써야 되겠죠. 강압제 쓰고 안 되면 주사로라도 해도 혈압 낮춰야 되겠죠. 응급실에 가서. 그렇지만 이게 보통 이런 것이 경우가 아니고 갑자기 멋지게 스트레스 받고 혈압 올라갔다. 그럼 혈압 올라갔으면 좀 안정을 취하고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도 한잔하고 혈압 내려가면 되는데 계속 혈압이 높으면은 혈압약을 써서 이거 혈압을 잡아야 되겠어요. 또 20대부터 두통이 있었다. 요즘 당장이 달라진 것 같은데 욱신거리고 조이고 이거는 한번 보통 20대 두통이 벌써 오래됐네요. 오래된 분이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조이는 느낌 들고 누우면 더 심한 것 같고 잠들기 힘들고 단순한 긴장의 두통이 있지만 이런 경우는 편두통도 있습니다. 긴장의 두통은 보통 신경두통이라고 하죠. 이제 저도 이런 쪽을 이제 이 책도 썼습니다. 두통. 이 제가 썼는 책인데 사라지는 두통. 이 책을 한번 보면 상세히 책 좀 자랑 좀 합시다. 제가 대학 교수할 때 썼는 책인데 제 이름을 대고 보면 환자들이 이 책을 보고 전국에 많이 옵니다. 사라진 두통. 이 제가 썼는 책을 보고. 그래서 보통 긴장의 두통이라고 하면서 머리가 개운치 않다. 구름이 낀 것 같다. 팅하다. 맑지 않다. 왜 이래 머리가 개운치 않을까?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긴장의 두통이 많고 편두통 욱신 푹푹푹 한쪽이 머리가 왜 이리 아파 토하기도 하고 맥이 탁 풀렸어 아침에 학교는 못 가고 이런 경우가 편두통이죠. 편두통은 종류가 참 많아요. 아주 자기가 사람들이 환자들이 자기 편두통이라고 오는데 가만히 들으면 편두통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자기 스스로 인터넷 보고 진단해서 오는 환자들이 물론 맞는 사람도 있지만은 평생 두통을 받는 의사로서 봐서는 편두통이 아니고 긴장의 두통이 대부분 많은데 그 편두통이 일부가 섞여 있죠. 긴장의 두통은 예를 들어 모든 사람 없는 사람 어디겠어요. 이 추운데 일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다 오겠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오르는 이유 당연하죠. 우리 열 받으면 혈압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자율신경, 특히 교감신경. 교감신경은 우리가 몸을 파이팅하는 신경이야. 파이팅. 부교감신경은 자율신경계에는 신경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은 아침에 파이팅 해야 되고요. 아침에 우리가 옛날 같으면 고인돌 시대 같으면은 창 들고 활 들고 도끼를 들고 나가서 짐승을 잡아와야 내가 우리 가족이 먹이 살 수 있다. 파이팅 하야 교감신경.
이 스트레스 받으면 교감신경이 올라간다. 부교감신경 릴렉스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매사가 안정되고 평온하게 이 두 교감과 부교감신경이 몸에 균형을 맞춰줘야 계속 자극만 줘서 사람 못 살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니까 심장이 벌렁거리고 혈관이 수축이 되고 더 파이팅을 하면 싸우면 생각하면 돼요. 싸우면 사람 얼굴 눈동자가 커지고 뉴질랜드가 마오리족 있잖아요. 싸울 때 혀내고 막 이렇게 고함 지르는 거 싸우기 전투 아니에요. 그 사람들 럭비에 경기하기 전에 얼굴에 칠하고 막 나와서 고함 지르고 혀내고 이게 싸우는 거. 그게 교감신경이 엄청 항진된 상태예요. 혈압 올라갈 거예요. 교감신경은 파이팅하는 신경이다. 그 때문에 아침에 혈압이 더 올라가요.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이제 오늘 가서 옛날 같으면 토끼를 몇 마리 잡을까, 멧돼지를 몇 마리 잡을까, 사자하고 싸워서 이기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아침에 혈압이 올라가요. 저녁에 와서 이제 씻고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나서 누울 때는 혈압이 내려가요. 교감신경은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차차 올라와서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 때문에 스트레스는 혈압이 오는 당연합니다. 명절 때문에 차가 막히죠. 왜 막힐까요? 갑자기 차가 많이 나오리 그렇죠. 서울 되면 교통이 막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건 똑같아요. 혈압이 확 올라가면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파이팅하는 그런 상태예요. 물론 돌도 있겠죠. 돌부처도 있겠죠. 당신이야 하든지 말든지 나는 돌부처다. 그런 사람은 대단한 무공 있는 사람이고 일반 사람들은 보통 무슨 안 좋은 소리 듣든지 혈압 올린 소리 들으면 혈압 올라갑니다. 그게 당연한 인생의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돌발성 난청 1년 어지럼 MR 사진 찍어야 돼. MRI 찍을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돌발성 난청 갑자기 귀가 먹는 거예요. 귀가 먹었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와서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고 이런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돌발성 난청이 귀에 문제 아니에요. 귀에 문제가 생기면 한쪽이 시키면 타이어 바람이 맞아서 생각하면 될 거예요. 돌발성 난청 동시에 오는 경우는 저는 아직 본 적 없습니다. 보통 한쪽이 와서 귀가 안 들린다. 제 동료 의사도 그랬어요. 아주 그 선생님도 갑자기 귀가 안 들려서 고생하다 몇 주일 만에 좋아져서 다행인데 돌발성 난청, 돌발성 갑자기 귀가 안 들려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 한쪽 타이어 정신경이 같이 귀 안에 있잖아요. 거기에 한쪽이 안 들리면 뭐 자동차에 타이어 한쪽 바람이 빠진 거 똑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어 한쪽 바람이 빠지면은 균형이 안 맞아요. 축이 흔들리고 차가 흔들리고 하는 같이 이럴 때 MRI 자꾸 찍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약 같은 거 쓰는 건 좋겠죠. 이 돌발성 난청이 진짜 돌발성이에요. 갑자기 아침 자고 있는데 귀가 안 들려.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런 사람을 보는데 다행히 빨리 치료를 하니까 좋은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 일부 사람은 청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한 사람도 있고 어제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 때문에 이건 충분히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타이어에 한쪽에 바람이 빠졌는데 바람을 다 채워 넣어도 똑같이 휠 밸런스가 한쪽 약간 차이 날 수 있을 거예요. 그 때문에 뭔가 좀 어질어질하고 깨운치 않은 느낌을 얘기하는 환자들은 제가 한 번씩 봅니다. 돌발성 난청 환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격렬한 운동이나 등산을 하면 혈압 올라가던데 이것도 별로 안 좋겠죠. 뭐든지 급작스럽게 혈압 올라가는 건 별로 좋은 운동이 아니겠죠.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서 서서히 산소를 써가면서 우리가 러닝머신 한 10 놓고 10분 동안 못 뛰잖아요. 그 운동보다는 5를 놓고 20분 운동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서서히. 왜냐하면 몸도 앞으로 AI가 나와서 무슨 왜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면 기계니까 러닝머신을 100을 놓고 1시간 뛰고 나서 기계를 폐기하든 이러면 되겠는데 인간은 몸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내가 한라산 등산을 1시간 내에 하겠다고 쭉쭉 올라가도 죽습니다. 몸은 그래야 해서 저는 안 돼요. 제가 바라는 거는 격렬한 운동 혈압 올라갑니다. 등산 빡시게 혈압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당연히. 몸이 막 쥐어 짜서 심장은 벌떡거리고 얼굴은 벌개지면서 다리는 엄청 아프면서 올라가는 이런 상태인데 갑자기 올라가서 좋은 게 뭐 있겠어요. 뭐든지
갑자기 체중이 팍 빠진다. 갑자기 당뇨가 확 떨어진다. 당뇨가 확 올라간다. 이건 더 좋은, 갑자기는 인간 사는 데서는 옛날부터 중용이 좋다고 했지만 갑자기 일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갑자기 추워지면, 예를 들어 날씨를 봅시다. 갑자기 좀 추워지면 전국이 얼어붙잖아요. 한반도 한파에 몰려서 뭐 따뜻한 남쪽 제주도까지도 춥다고 난리가 났고, 한라산에 뭐 폭설이 내렸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갑자기 하는 건 전부 다 적응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지난주까지도 제가 볼 때는 봄같이 포근해서 아우 올겨울은 다 갔는가 싶었는데 대한이 지나고 갑자기 추워졌어요. 이런 같이 격렬한 운동, 뭐 이 연세가 얼마 되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60, 70 이상 되는 분들은 격렬한 운동을 전 바라지 않습니다. 의사들도 권하고는 등산은 뒷산 정도 가벼운데 1시간 정도 걷는 거, 또 러닝머신, 전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보면은 한 속도를 한 4, 5 정도 양쪽 발을 잡고 천천히 30분 걷는 이런 노인들하고, 젊은 친구들은 이 겨울에도 아주 러닝 입고 와서 마구 달리고 있는데, 마구 달리는 친구도 1시간 못 뛰어. 한 2, 30분 뛰고 나면 땀이 비워서 했었는데 중간에 내려오죠. 그래서 격렬한 운동해도 혈압 올라갈 거, 격렬한 등산이 올라갈 거, 이거는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혈압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몸에 한 2000cc 자동차인데 한 만 cc 자동차 생각 페라리 최고급 레이싱카까지 달리면 고장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유불급이란 말이 참 요즘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자기 몸은 환자한테는 사람이 많이 물어요. 저한테 무슨 운동을 하면 좋냐, 얼마나 하면 좋냐. 이건 운동은 자기 몸에 맞도록 해야 돼요.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 치든지, 파크 골프 치는 사람은 파크 골프 치든지 뭐 하는 건 좋은데, 하고 나서 다음 몸이 가벼워야 되는데, 제 환자 중에도 배드민턴 활동을 쳤는 사람인데 인대가 다 나가버렸어요. 이제 이 팔을 옳게 못 써요. 배드민턴 그 격렬한 뭐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프로 선수까지 오래 하더니 이 어깨가 나가더라고. 인대가 끊어졌고 배드민턴 못 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거는 자기 관리를 못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인간이 자기 몸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지금 평균 수명 83세, 5세까지 살다가 하늘로 가는 게 꿈이지, 아파 누워서 뭐 200살 살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격렬한 운동, 격렬한 거, 이건 젊은 시절 20, 30대 뭐 그런 친구들이 하는 것이지, 중년 이상에서는 격렬한 운동은 권하지 않습니다. 몸이 못 따라가요. 가끔 가을로 체육대회 이런 거 하고 나서 뇌출혈 환자 자주 와요. 혈압이 있는 사람이 40대, 50대가 동창회 가서 엄청 술도 한잔 먹고 젊은 시절 생각에 축구하다가 팍 가버린 팔다리 부러지는 사람도 봤고 뇌출혈된 사람도 보긴 봤습니다. 그 격렬한 운동, 격렬한 혈압 상승, 이거는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0대 초반에 판막 수술 외에는 질병이 없고 뇌경색 약을 먹고 있는데 심장에 이상은 없다고 나오는데 심장에 가능성이 아스피린이고, 이건 뭐 여러 가지 복잡하네요. 심장 판막 얘기를 하면서 뇌경색 얘기도 나오고 한데, 이거는 담당 의사가 누군지 모르겠다마는 흉부외과하고 신경과하고 두 군데 진료를 받고 있는 모양인데, 흉부외과 선생님 아스피린을 권유하고 심장 판막, 일단 심장 판막 얘기 나오면 흉부외과 보통 순환기 내과 이쪽에 봅니다. 그 심장 판막도 종류가 많고 얼마나 불편한지, 또 거기다 부정맥이 따라오는지 따라서 약이 달라져요. 그래서 보통 흔하게 쓰는 약은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이 피떡을 녹이는 대표적인 약 아니에요. 한 150년 전에 독일에서 바이러사에서 베트남 껍질에서 그 성분을 추출해서 엉기는 걸 줄이도록 한 약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심장 판막 수술을 했다는 말은 심장이 벌써 고장이 났다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통은 약을 권합니다. 그런데 또 허혈성 뇌경색으로 약이 어차피 심장약이나 머리약이야 거의 비슷해요. 뇌에 허혈성 뇌경색이란 말은 이제 피가 돌지 않아서 됐다 소리고, 이게 심장 판막은 심장 판막이
부르떠린다 말이에요. 옳게 안 닦이고. 그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 생각은 약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흉부외과 선생님하고 흉부외과에서 아니면은 또 순환기내과도 상의해도 방법이 될 것이고 신경과 이 세 군데 삼자가 되면 해서 약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와파린을 먹자. 또 흉부 아스피린. 와파린은 센 약이에요. 와파린은 가벼운 약이 아니고 추출혈 아스피린보다는 약이 센 약입니다. 보통 심장 판막이 있으면 보통 아스피린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이 두 의사 사이, 흉부외과, 신경과 의사 사이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데 제 같은 경우는 이 두 의사를 서로 의견을 조합하도록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의사끼리 서로 전화통으로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되겠다 얘기하면은 그럼 해결될 것 같네요. 병원도 아마 같은 병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학병원 같으면 의사끼리는 서로 바로 연결이 바로 되니까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아스피린도 중요한 약이고 와파린도 중요한 약인데 그 중에 어느 걸 선택할 문제냐. 단순히 이 잠시 상간에 이 뭐 얘기 듣고 이래야 돼야 될 문제는 아니고 심장 상태와 심장뿐만 아니라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이 경동맥도 거기에 많은 사람 많아요. 이런가 있으면은 약이 일반적인 아스피린보다 약을 더 센 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두 의사 선생님이 서로 상의할 수 있도록 서로 기회를 만드세요. 그럼 한번 물어보고 서로 의견을 맞추면 코디하면 될 겁니다. 또 심부정맥 혈전증, 혈전 용해제 알아봤는데 뇌출혈을 쓰면 큰일 납니다. 뇌출혈은 피가 터지는 경우, 뇌경색은 피가 막히는 경우예요. 지금 혈전 용해제라는 말은 막히는 경우에 쓰는 거예요. 막히는 경우. 예를 들어 갑자기 말이 안 된다. 갑자기 마비가 왔다. 응급실에 가면은 바로 이제 혈전이 막혔다거나 확인하고 나서는 뚫어서 올라가서 뚫는 쉽게 말하면 집에 정화조가 막혔다. 우리 뚫어서 뻥 뚫리는 게 이게 혈전 오물을 녹이는 경우에 이게 혈전 용해제, 피떡을 녹이는 약이에요. 뇌출혈은 그걸 쓰면은 바로 환자 죽습니다. 뇌출혈을 더 시키는 거예요. 뇌출혈에는 혈전 용해 쓰면 안 됩니다. 혈압 조절해야죠. 혈전 용해제 뇌경색입니다. 뇌경색 막히는 경우에요. 뇌출혈을 막히는 경우 터지는 경우에 뇌출혈은 막히는 경우에는 뚫어야 되고 출혈이 된 경우는 출혈이 안 되도록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혈전 용해제는 뇌출혈에 절대 금기입니다. 쓰면 안 됩니다. 쓰면 안 되고 요즘은 날씨가 추워지니까 갑자기 이제 이런 계절 되면 신경 의사들이 바빠집니다. 막혀서 터진 사람은 적고 막힌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응급실에 쫓아옵니다. 오면은 빨리 작은 병원에서 안 되죠. 작은 병원은 물론 특화된 뇌졸중 전문 병원 같은 모르겠는데 보통은 대학병원은 급에 쫓아가야 될 겁니다. 뇌경색이 갑자기 왔다면은 가면은 CT나 MRI 찍고 나서 혈전이 막혔는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거기에 이제 다리 쪽으로 도관을 넣어서 가채타를 넣어서 혈전을 뚫습니다. 뚫어 뻥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게 이제 골든 타임이 있어요. 보통 뭐 한 몇 시간 내에 보통 3시간, 4시간 내에 쫓아가야 되는데 참 뭐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이런 문제 오면은 골치가 아픕니다. 아침에 갑자기 아침에 할머니가 반신마비가 돼 누워있고 말씀 못 하신다. 이러면 언제 왔는지 몰라요. 언제 왔는지. 오고 나서 혈전이 피떡이 막히고 나서 한 서너 시간 내에 무슨 문제가 됐으면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밤 1시에 왔는지 뭐 새벽 1시에 왔는지 뭐 밤 9시에 왔는지 아침에 밤새 안녕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이거 골치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와파린도 센 약이고 요새 아스피린은 전에보다는 이용이 많이 줄었어요. 아스피린 오래 쓰다 보면 위장이 안 좋고 출혈된 사람도 가끔 위출혈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요새 아스피린보다도 더 나은 약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혈전 용해제가 혈전 녹인 약이. 그래서 이분이 걱정이 40대 중반인데 이래가
걱정이 많으신 분인데 지금 담당 주치의가 두 분이 있네요. 신경과도 있고 흉부외과도 있고 그 아까 말씀대로 두 분이 3대 대면하는 게 좋아요. 두 분이 이 때문에 얘기 들어봐도 40대 중반에 이게 판막 수술하고 나서 걱정이 아주 많고 잠도 잘 못 자고 집중도 안 되고 한다. 건강 영향이 주죠. 사람이 3쾌인데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면은 잘 되는데 잘 자는 게 벌써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불면증 뇌졸중이 높인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인간은 3쾌예요. 세 가지 잘 됩니다. 쾌면, 쾌변, 쾌식.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은 일단 인간 기본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중에 한 가지 불면. 오늘 오전에도 제가 불면 잠을 못 자서 왔는데 잠들기 어렵다. 자다가 깬다. 자꾸 소변 때문에 깬다. 이런 사람도 오고 한데 이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뭐 한국 사람 밥심으로 산다 얘기하지만 잠을 못 자면 일단 여자들은 피부가 거칠어지고 사람이 뭐 다크서클 생기고 옛날에 뭐 책 같은 거 봐요. 일본 독립운동할 때 독립운동가들이 경찰에 잡혀가면 젊은 몇 잠을 안 재우다가 돼요. 그러면 당장 뭐 별들 잠 안 재우면 다 뭐 장사가 없잖아요. 그 때문에 이분은 걱정이 되게 많은 분 같은데 일단은 흉부외과가 신경과의 의사가 주치의가 있으니까 두 분의 의견 들어보고 합의점을 찾으면 될 거예요. 흉부외과는 수술하는 의사니까 판막에 대해 관심이 있고 신경의사는 허혈성 뇌경색이 있으니 그 예방에 관심이 있고 약은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와파린하고 아스피린이 떠오르는데 보통 와파린은 심장 판막에 흔하게 쓰는 약입니다. 아스피린도 쓰고 하지만 와파린은 아스피린보다는 훨씬 약이 좀 센 약이에요. 팡 터지면 와파린 쓸 때는 항상 우리가 피검 세가면서 와파린 농도를 재가면서 써야 되는 그런 약이에요. 일반 혈전 용해제는 그런 건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쓰는데 이 흉부외과 선생님 의견 들어보고 신경과 선생님 들어보고 의견이 입치가 안 되면은 두 분이 상의 좀 해서 결정해 주세요 하면 될 겁니다. 대학교 안에서는 그런 거는 저도 평생 대학 교수를 하다 나온 사람인데 그런 거 쉽게 됩니다. 전화 한 통을 해서 이 환자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의견을 맞춰보면 이거 쓰도록 서로 맞추면 될 겁니다. 너무 혼자 걱정하지 말고 걱정은 의사하고 상의하세요. 흉부외과 신경과 의사가 있는데 혼자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혈전 용해제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엄청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데 혈전 용해제 피떡을 녹인 약 쓰다 보면 종류도 많아요. 센 약, 약한 약 종류도 많아요. 아스피린은 좀 약한 약 중에 속해요. 그러면 결정을 하셨네요. 서로 얘기하면 와파린을 먹으라고 하네요. 보통 저도 심장 수술한 사람 와파린을 권합니다. 그 대신에 단 와파린은 한 번씩 가다 혈전이 얼마나 혈전 용량에 따라서 와파린 농도에 따라서 너무 세면 피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돼요. 한 수치를 재가면 하는데 요즘은 그걸 재지 않고도 하는 새로 나온 그런 항응고제도 있습니다. 와파린은 혈전 용해제는 항응고제, 응고를 녹이는 약이에요. 혈전 용해제는 물론 피떡을 녹인 약. 보통 와파린은 항응고제잖아요. 응기는 거 막는 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혈전 용해제고 항응고제가 없으면 제일 우리 걱정되는 게 합병증이 걱정돼요. 터지는 거. 여름철 같은 환자들이 반팔 입고 오니까 바로 보면은 피멍이 들고 이거 보면은 바로 하는데 겨울철 되면은 참 알기가 어려워요. 옷은 두꺼우고 내복이 이러면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잇몸에 피가 난다. 또 피부에 피멍이 든다. 눈에 혈관이 마음에 우리 신체에서 맨눈으로 바로 출혈을 알 수 있는 거는 눈밖에 없어요. 눈을 보면은 피멍이 들어있다 이러면은 이런 혈전 용해제를 줄여야 돼요. 그 때문에 저는 환자 오면 눈을 자주 들여다봅니다. 눈을 들여다보고 팔에는 괜찮은데 눈에 보면 피멍이 들어있고 이러면 약이 좀 많구나. 보통 혈전 용량을 좀 줄입니다. 줄이고 또
동맥류 시술이 잡혀 있어서 신경외과도 보는데 거기서는 아스피린이 그렇죠. 아스피린 또 아스피린 얘기 나오지만은 참 이분은 걱정이 많아서 뭐 또 뇌 동맥 시술까지 한다. 이러면 아스피린도 끊어야 돼요. 시술하려면 아스피린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일 좋기는 통합진료라. 이 한 분을 두고 여러 의사들이 의견을 모아서 조율하는 게 최고입니다. 요즘 그게 제일 잘 되는 게 항암제예요. 암 환자가 오면은 의사들이 치료방사선과 해기학과 또 내과 뭐 수술할 맥과가 모여서 결정해 주는데 이분은 아마 의사들끼리서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조율은 환자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같이 의견을 모아보세요. 컨설팅 하면 될까요? 자문을 구한다고 하면은 의사에게 책임 있는 말이 나오니까 약을 심장 판막인데 파파린을 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스피린만 써도 될란지 그걸 서로 의견 조율하면 될 거예요. 무슨 뭐 재판도 재심 3심인데 이걸 조율 못할까 왜? 뭐라 그 병원은 서로 의사끼리 서로 말 안 하고 사는 병원인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조율을 다 해줍니다. 환자가 걱정이 되면은 의사끼리 서로 전화해서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의견을 모으면 될 거예요. 또 뇌 동맥 시술이 잡혀 있으면 아스피린 못 씁니다. 아스피린 끊고 수술해야 됩니다. 왜냐 혈전 용해제는 피떡을 녹인 약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술할 때 출혈이 된단 말이에요. 피가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보통 치과 이를 뽑는다. 또 내시경 수술한다. 대장 내시경, 위장, 위 내시경, 용종 떼잖아요. 또 일반 복부 수술이나 무릎 수술할 때 이러면 혈전 용해제를 끊어야 됩니다. 안 끊고 수술 안 해줍니다. 그 때문에 혈전 용해제 쓰는 그런 환자들은 꼭 처방전 들고 수술이나 시술할 병원에 가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약을 쓰고 있는데 라고 하면은 큰 수술 같으면 일주일 정도, 작은 수술 같으면은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약을 끊고 하자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걸 의사도 안 챙기고 환자도 안 챙기고 하면 사건 터집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환자들이 의사 병원에 오면은 모든 약 쓰는 거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릅니다. 우리 청와대 못 들어가잖아요. 다른 병원에서 우리 병원 컴퓨터를 몰라요. 물론 중복된 약은 내가 약을 처방했는데 옆에 병원에서 약 처방해 중복되는 약은 뜬다고 되어 있지만은 뜨지만은 다른 약은 다른 병원에서 쓰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저는 꼭 환자들 권하는 거는 부지런한 사람은 약 봉투를 들고 다니지 약 처방 들고 다니지 이게 1등이고 똑똑한 사람은 핸드폰에 찍어 다닌대요. 저한테 오는 분들이 서울에서 오는 분들 자주 있는데 올 때는 삼성병원, 아산병원, 서울대, 세브란스 이런데 약 쓰는 거 처방전 딱 사진 찍어와요. 현재 세브란스 병원 이 약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이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해결하기 좋은데 그거 없이 와서 너 아무 약도 쓰는 거 없어요.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 약을 한 번도 안 쓰는 사람 많아요. 특히 노인들은 의사를 신경과에 오면 신경과 얘기만 하고 내과 가면 내과 얘기만 하고 정형외과 가면 정형외과 얘기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서로 의사들끼리 그 약을 다 간 때마다 약을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노인들은 잘 몰라서 참 답답한 경우가 많지요. 그 때문에 자기가 쓰는 약이 있거든 꼭 봉투를 들고 가든지 처방전 들고 가든지 핸드폰에 사진 찍어 가든지 해서 이 약을 쓰고 있다고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의사도 바쁘다고 잘 안 챙기고 환자들도 모르고 그냥 이를 확 뽑았다. 피가 펑펑 난다. 예를 들어 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을 떼는데 피가 난다.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혈전 용해제 쓰는 사람이 안 끊고 하다 보면 특히 무릎 수술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피가 잘 안 먼대요. 정형외과 고비한테 물어보니까 아스피린이나 이런 혈전 용해제 쓰는 사람 무릎 수술하면 피가 지혈이 안 돼서 애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응급수술이 아닌 것 같으면은 꼭 사전에 약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약을 조절해서 보통 큰 수술 가서 일주일, 작은 수술 가서 3일, 그 중간쯤 돼 5일 정도 끊고 나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꼭 그 약 쓰는 약 봉투를 챙겨서 가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 보시고 또 두통 있을 때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겁이 납니다. 특히 한쪽 머리만 아프고 눈까지 아프면은 계속 반복되게 불안한 건데 있죠. 그런 걸 적어놓은 책이 제가 이 사람도 이 책이에요. 그래서 두통이 있으면 저같이 평생 40년 넘은 두통을 받은 사람도 아직도 아리까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산 찍어보는 거예요. 머리 산 찍어보는 경우. 산 찍다 보면은 뭐 동맥류도 나오고 혈관 꽈리 뭐 작은 뇌암도 나오고 이게 나오니까 확인해보고 두통이 있을 때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 걱정 때문에 머리 사진을 꼭 찍어보세요. 찍어봐서 핏줄도 괜찮다. 현재 뭐 1년에 한 번 찍는 것도 아니니까 한 달에 한 번 찍는 것도 아니니까 평생 한두 번 찍는 거 아니에요. 머리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해서 그럼 일단 두통이 줄어요. 왜냐? 어제도 왔는 환자가 전국을 다니면서 뭐 용안병원 다 다녔다고 이렇게 뭐 병원을 40군데 50군데 다녔다고 오고 아니면 한의원도 또 10군데 더 갔대요. 왔는 환자가 왔길래 이런 저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 간단한 테스트 해서 당신이 이런 길에 안심을 하라고 얘기해요. 병이 다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들은 걱정이 되면 예를 들어 뭐 이 음식을 먹을까 말까 먹어보고 해야지. 먹지도 안 하고 뭐 미리 검증할 필요는 없고 머리 사진을 찍는 건 물론 CT는 경비가 얼마 안 돼요. CT는 몇만 원 수준이고 MRI 이런 건 몇십만 원 수준이에요. 그 대신에 그 얻는 자기가 마음에 안심은 수백만 원 넘죠. 항상 머릿속은 이거 아직도 인류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같은 경험이 수십년 있어도 이 사람이 요런 찍어봐야 되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도 꼭 전 찍어봅니다. 찍어봐서 당신의 현재로서는 머릿속에 꽈리도 없고 암도 없고 피가 도는 것도 괜찮고 하니 안심하세요 라고 그걸 두통 반은 줄었습니다. 반은 사라졌단 말이에요. 혼자 걱정을 하고 앉아있으면 안전병이 용성이가 똑같아요. 앉아가 걱정 이런 경우는 대부분 긴장형 두통이 많죠. 스트레스 두통, 뭐 신경 두통이 얘기하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걱정이 되면은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요즘 사람들 다 자기 건강 잘 챙기기, 건강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 아니에요. 돈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걸 잃는 것이고 요즘 신문에 무슨 청문회 하는 거 명예 잃기 위해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 가서 청문회 프리패스 바로 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위장 지연 나오죠. 전부 명예를 잃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건강을 잃으면 100%다 잃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천하장사도. 제가 김영삼 대통령을 한 번씩 떠올려. 옛날에 그분이 조깅을 좋아하시고 운동을 좋아하시는데 그분이 운동을 엄청 좋아했죠. 보면 그분은 딴 건 몰라도 머리는 빌리면 된다. 머리 똑똑한 시키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건강은 자기가 빌릴 수 없다. 그 때문에 산에도 가고 조깅도 하고 칼국수 먹고 야단을 했죠. 그래서 그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장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혼자 앉아가 머리가 아프면 뇌출혈 아닌가? 뇌경색 아닌가? 저희 같은 의사들은 신경의사들은 이제 오랫동안 이런 환자를 봤으니까 이제 환자가 와서 얘기를 하나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가 짐작을 하는데 혼자 앉아 걱정이 많은 사람은 꼭 찍어 안심을 시킵니다. 안심을 하면은 머리 사진을 찍어서 물론 돈이 들었지. CT 정도 되면 몇만 원 수준인데 그거는 찍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몇 분 내에 다 찍어요. CT 딱 들어가서 찍으면 들어가 머리 대고 찍고 나오면 되거든. 그러면 현재로서는 머릿속에 현재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순간에 머리는 벌써 안 아프단 말이에요. 안심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MRI는 CT보다도 MRA까지 찍으면은 시간도 더 걸리고 또 경비도 더 들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건 검진할 때 찍어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한국까지 이런 나라는 MRI가 CT고 24시간 찍을 수 있는 나라예요. 미국같이 영국 이런 데 같이 몇 달씩 걸리는 것도 아니고 물론 대학병원에 가서 요즘 의사들이 교수들이 많이 사표를 내서 놓으니까 그런지 가면 1년 뒤에 오나 3년 뒤에 오나 이런 얘기 하지만 큰 병원은 그렇대요. 그렇지만 MRI 찍겠다고 하면 영상학 가면 바로 찍어준대요. 1시간 뒤에서 결과가 나온대요.
이런 시절이니까 한국은 그런 거 봐서는 의료 천국이에요. 그런 MRI 장비가 몇십억씩 하는데 그런 게 막 동네만 깔려 있잖아요. 큰 병원에 큰 병원에 10대씩 있잖아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혈전 용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혈전은 피떡이다. 피떡은 녹여야 된다. 그게 이제 피떡이 쭉 날아가서 팍 막히는 뇌경색 아니에요. 뇌경색. 경색. 전국 경색. 지금 여야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전국 경색이 되어가고 이렇게 안 되고 누구 뭐 대표가 단식을 하고 경색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경색은 그게 두 군데 나온다. 심근경색. 심장의 혈관이 막히는 거. 뇌경색. 뇌혈관이 막히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말인데 그 때문에 이것도 심장도 막히는 경우고 여도 혈관 막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치료가 거의 비슷합니다. 단 심장은 확 이래 자꾸 움직이는 기관이고 뇌는 해골 속에 딱 쌓여서 고정된 기관이 그 차이인데 좀 신기하게도 머리로 올라간 혈관도 크게 4가닥이 올라가고 심장 혈관도 4가닥이에요. 관상동맥까지 4가닥이 올라가요. 이 중에 뭐 1개 막혔나 2개 막혔나 스텐트 몇 개 박아내기 나오는 거야. 그런 게 하죠. 뭐 목으로 올라가서 머리는 올라가서 가지가 갈라지니까 4개예요. 심장도 와서 가지가 갈라져서 심장 혈관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막히는 건 똑같으니까 뭐 심근경색도 막히는 뚫잖아요. 뇌경색도 막히는 뚫잖아요. 그런데 이 막히는 거 뚫는 이 의사들이 3D라 3D 요새 뭐 더티 뭐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의사들 가운데 대단한 어떤 의협심이나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한 사람 아닌다면 잘 안 하라고 해요. 저도 대학병에서는 여러 제자를 키웠지만 어렵게 배워서 혈관 뚫는 시술을 서울 가서 서울대학 가서 열심히 배워봐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나간 기업이었어요. 도저히 왜냐 24시간 온콜이거든. 24시간 언제든 막히면 바로 뚫어야 되니까 뭐 사람이 움직일 수 없어요. 뭐 몇 년 전에 아산병원에서 뭐 간호사가 사망해서 난리가 났죠. 아산병원과 대한민국 제일 큰 병원에도 그런 의사가 몇 명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 합격하고 한 사람은 뭐 당직 서고 한 사람은 또 퇴근했다. 그러면 당장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시술 24시간 언제든지 콜 오면 바로 가야 되는 그런 시술인데도 그 이제 보상이 적으면 의사 누가 하겠어요. 그런 판입니다. 이건 의사 중에도 대단한 자기 어떤 자기 파이팅 하는 의사들은 하지만 점점 자꾸 줄어요. 힘들고 수입이 적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이 참여하신 분들도 전부 다 편하고 돈 잘 벌고 바라지 고생하고 돈 잘 벌면 되는데 고생하고 돈도 못 벌고 누가 하겠어요. 아무 베네피트가 적다면. 그 때문에 요즘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고생해서 수술해서 난리지기고 막 수십에 들어붙어 했는 그거나 뭐 피부 미용하고 성형 이런 거 하면 경기 위험부담 적고 하면 누가 그러면 자필수 의료를 하라고 그래. 그거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 돈 잘 벌고 편한데 직업 있으면 안 갈 사람 누구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 파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치하고 일단은 혈전은 피떡이다. 피떡은 녹여야 된다. 녹이려면 약을 쓰는 약이 뭐냐? 혈전 용해제다. 피를 녹인 약이다. 그 피떡은 왜 생기느냐? 왜 생기는 거는 그게 이제 지금 왜 생기는 보통은 생활 습관병이라고 해서 지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은 피떡이 잘 생긴단 말이에요. 피가 끈끈해지고. 전에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는 당뇨를 어떻게 진단했냐면 지금까지 아니고 환자는 오줌을 의사가 맛보고 달다 당뇨병이다. 그러면 오줌을 누고 나니까 개미가 모이더라. 당 성분이 있으니까 개미가 모이구나. 이런 걸 진단했다고 하는 2000년 전 얘기인데 지금이야 당뇨는 5분 내에 바로 혈색소까지 바로 나오는 시절이 됐으니까 바로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떡이 잘 생기는 원인이 있는 분들은 이제 평소에 내가 혈압 아무 증상도 없는데 콜레스테롤 아무 증상도 없는데
당뇨도 아무 증상이 없는데 왜 약을 써야 되냐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가랑비에 어쩌지 쌓이고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안 되고 한쪽에 마비가 오고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토하고 의식이 확 가버리고 며칠 있다가 밤새 안녕 이런 경우가 온단 말이에요. 가랑비에 어쩐다는 말은 자기도 모르게 요 정도 괜찮겠지 집에 오시면 붙여져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때문에 이거를 생활 습관병을 교정하라. 이 기본이에요. 기본.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뚱뚱하고 뭐 이런 사람 아마 상당히 뇌졸중 아니 심장병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건 전 세계에도 확인 다 돼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전 국민병이라는 혈압 치료하고 당뇨 치료하고 이렇게 야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질문이 들어왔는데 담배 냄새 난다. 피우지 않는데도 2년 넘었다. 너희들이 마그네슘을 먹고 있다. 이거는 담배 냄새보다는 보통 이제 이런 사람은 저는 봤습니다. 자꾸 뭔가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혀에 잇몸에 자꾸 이제 허니까 피멍이 들어는 거예요. 피가 자꾸 조금 샜는 거예요. 그래서 혀에 이 피자국이 가니까 이 비린내, 약간 나쁜 비린내가 나는 사람을 봤어요. 이런 사람, 아스피린 쓴 사람을 왕왕 보는데 담배한테 피가 담배 아니라도 혀에 아스피린 쓴 사람 작은 미세 출혈이 되니까 그것이 혀에 가서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혀에. 그게 심해지면 혀를 내버리게 되지만 가볍게 쓰면 자기도 뭐 침은 또 계속 넘어가니까 혈전제 쓴 사람은 혀도 꼭 봐야 됩니다. 이럴 때 피가 냄새가 약간 비릿하게 나요. 이게 담배가 느껴질 수 있어요. 이분이 아스피린 먹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그네슘 눈 떠리는데 마그네슘 먹는 건 상관없고 우리 잇몸이 안 좋다든지 중치가 있잖아요. 풍치가 있다 이런 사람은 혀가 이제 이가 잇몸이 약하면 피가 조금 셀 수 있어요. 그것이 혀에 자극이 되면 혀에서 비릿한 그런 생선 아주 비린 냄새 같은 게 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통 치과에 가서 이 몸을 잘 보라고 원합니다. 이런 경우 냄새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담배 안 피워도 오는 환자는 제가 보긴 봤어요. 알레르기 비염하고 상관없고 지금 봐서는 아마 보통 이런 분들이 잇몸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특히 아스피린 요즘 머리 아프면 아스피린 먹고 뭐 이래 하니까 아스피린 흔하게 쓰는데 쓰다 보면은 가끔 이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저는 노인 환자 오면 아스피린 먹고 있는 환자 먹는 얘기하면 꼭 눈 들어보고 피부 보고 혀를 봐요. 혀에 피가 냄새가 약간 비린 냄새가 나요. 그것이 제가 봐서 담배가 느껴질 수 있어요. 아주 역한 냄새가 나죠. 약간 비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약이라 하나 쓰면 좋고 필요하기 때문에 써야 되고 그런 약인데 혈전용해제는 피떡을 녹인 약이다. 이 녹인 약을 쓰다 보면은 합병증도 올 수 있고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이걸 하고 마무리를 하겠는데 합병증이라고 피가 녹이는 게 너무 많이 녹으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의사들이 겁을 내는 경우예요. 혈전을 뚫어서 예를 들어 집에 화장실에 변기에 뚫는데 뚫다가 너무 뚫어서 변기에 부서져 버릴 거예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경우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 혈전 용해를 쓴 사람은 꼭 처방한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혈전 용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할 사항은 아까 말 잇몸에 피부에 피멍, 눈에 피멍 이런 게 있는지를 자기 눈은 자기가 들여보면 될 것이고 피부는 자기가 보면 될 것이고 잇몸에 이렇게 할 때 피가 난다든지 이런 문제 있으면 꼭 처방하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혈전 용해제를 먹고 나니까 피부에 이 작은 피멍이 들어. 어떤 사람 피가 뭐 이렇게 피부가 변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아주 둔한 사람이죠. 자기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모르고 예민한 사람은 피멍이 몇 개 들어서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걸 꼭 얘기를 하고 특히 겨울철 이럴 때는 알기 어렵죠. 전부 다 뭐 마스크 끼고 또 뭐 내복 입고 모르니까 여름철에 우리 알기 편해요.
그러니까 이 혈전 용해제는 혈전을 피떡을 녹이는 약이다. 녹인 약을 쓰다 보면은 그런 출혈이 가능성이 있다. 그 때문에 꼭 약을 요 혈전 용해제를 처방받은 사람은 그 약 봉투를 챙기든지 약 처방전을 챙기든지 아니면 그 처방전 사진 찍든지 해서 치과에 간다.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을 한다. 또 뭐 수술한다. 이런 문제, 응급수술 할 수 없습니다. 응급수술은 뭐 이거 다 피해서 바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꼭 제출해야 돼요. 현재 제가 먹고 있는 약은 이런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의사가 보면 바로 알거든요. 아, 그러면 요거를 며칠 끊고 예약을 잡아 드릴게요. 이런 나옵니다. 근데 의사도 말 안 하고 환자도 말 안 하고 하면 서로 알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반드시 확인합니다. 거의 100%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하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은 거의 다 되었으니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경색에, 뇌출혈이 아니고 뇌경색, 막힌 데 쓰는 피떡을 녹이는 방법과 합병증, 또 평소에 우리가 챙겨 가야 될 그런 문제, 이런 문제 얘기했고, 합병증은 출혈이고, 또 치과나 갈 때 약을 꼭 약 봉투를 챙겨 가라. 그 얘기. 환자들이 약을 그냥 들고 오는데 약을 들고 와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약을 꼭 약 이름을 챙겨 오시라고. 그래서 오늘은 하고 이 추위에 여러분들 서울은 엄청 춥던데 잘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달에는 셋째 주 수요일이 제가 항상 삼수에 얘기하는데 다음 달 2월 4일 날 첫째 주 수요일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서로 방송도 놀아야 되고 했으니까 2월 4일 날 1시에 또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때도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시고 하고 주위의 기호를 잘 지내십시오. 오늘 강의는 이걸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